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함의 신박 오늘 4월 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심하긴 한데 오늘은 좀 반등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댓글 읽고 신문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도 좀 재미난 기사들이 많습니다. 계속 높아지는 한국 부도 위험. 네, 이런 얘기도 보면 좀 후달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IMF 때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큰 시스템 리스크가 또 오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걱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칼럼입니다. 칼럼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통해서 러시아 중국 갈라놓으려는 전략. 트럼프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의도를 갖고 저러고 있나. 네, 우리가 하나하나 이 좋은 기사를 통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 이시바 총리가 미국 관세는 국나 최대한 빨리 방미해서 우리 옆에 바로 미국의 최대 동맹국. 근데 이것도 웃기죠. 사실 미국한테 핵폭탄 2번 맞고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전쟁이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일으킨 거에 대한 제가 이 세상은 뭐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했잖아요. 선을 베푸면 그 선에 대한 보답을 받고 악을 베푸면 그 악에 대한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게 되고 작용 반작용의 원칙 그 물리학의 제3법칙이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참 끔찍한 그 핵폭탄을 2번이만 맞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일본이 미국 최고의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 금값까지 하락.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빅테크, ELS 직격탄, 대규모 원금 손실 공포. 네, 요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댓글 조금만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뭐 보니까요, 좋아요가 1100개나 나왔습니다. 조회수는 한 17,000 나왔는데요. 1100분이나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악플 마음 쓰지 마세요. 응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마음 안 쓰겠습니다. 네. 근데 악플도 우리 채슬리 요 TV에 와 있는 악플은 제가 다 읽어봅니다. 다른 채널은 가면 안 봅니다. 네, 다른 채널 출연하지 마세요. 댓글 보고 속상하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다른 채널 가서는 댓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요리라든지 뭐 이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먹방 채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취하고 있는 투자 포지션과 반대 얘기를 하면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채널의 댓글은 안 봅니다. 제가 슈카한테 배운 거예요. 슈카가 저 멘탈 강합니다 하면서 왜냐면 댓글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슈카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뭐 10대, 20대, 30대까지 이 경제를 좀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참 좋은 방송 아닙니까? 저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재밌게 하면서도 한번 좀 인덱스하게 이 조사를 되게 잘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슈카 그다음에 뭐 일요일날
소수몽키, 네, 그리고 주중에는 시황맨, 네, 이런 방송들은 꼬박꼬박 챙겨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환경글로벌 마켓, 그죠? 우리 뭐 제가량님 다 좋은 댓글 적어주시고, 마비님도 문제에 처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다. 그 문제와 함께 가라앉거나 아니면 헤엄쳐서 나가거나. 어디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저의 롤 모델 톰 크루즈의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쇼츠 보다 보면 미션 임파서블에서 과거부터 최근 또 마지막 영화 뭐 하나 개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톰 형님 보면서 제가 40대일 때는 50대인데도 저렇게 뛸 수가 있구나. 근데 지금 50대 중반이 된 제 나이에서는 아니 60대에서도 저렇게 뛰고 스턴트맨 안 쓰고 본인이 그죠? 절벽에서 아니면 비행기에서 아니면 그 고가 이 빌딩에서 직접 점프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이 마음 먹기 달렸구나. 네, 그래서 저의 피지컬 롤 모델입니다. 우리 톰 형님처럼. 제가 60대 됐을 때 70대의 이 톰 형님은 또 어느 정도의 이 몸 관리를 잘하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신디님이 저랑 같은 동네 온천 3동 사셨군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죠? 네,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변동성 없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없으면 너무 우리가 쉽게 주식으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 모든 일이 돈을 버는 게 쉽게 돈을 벌게 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있고 나면 쉬워지겠죠. 저희 뭐 아들도 축구 선수 하겠다고 그렇게 한 3년 동안 그 땡볕에 훈련하고 수업 오후에 빼고 가서 또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해 놓으니까 지금도 이제 조기 축구 조축 가면 선출이잖아요. 선출 아주 쉽게 축구하거든요. 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다 똑같을 겁니다. 그죠? 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중에 쉬워집니다. 자, 우리 오리가니언님이 재밌는 댓글 써놓으셨어요. 와우. 또 미국 주식 저점 신호 나왔습니다. 처남이 매형 미국 주식 크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다고 하네요. 일반인이 내 주식 걱정해주면 그때가 바닥이더군요. 네, 이런 댓글 좋습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때 오리거니언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을 때 그때 정말 바닥이었는데 하면서 이 휴먼 인덱스 활용법이 되니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매 하셨다고 우리 라이언님도 해놓으셨고 우리 세레니티님도 네, 건강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미애님 삼천포가 제일 울림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윤경민님 빨리 수익 회복해서 채슬리 가족 식사 대접하는 게 올해 제일 목표입니다. 네, 아마 7월 달쯤이면 이 식사 대접할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윤경민님. 그래도 저는 여의도 오시면 제가 거의 항상 제가 밥 삽니다. 근데 굳이 또 사주시고 가시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고맙기도 한데 웬만하면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어제 좀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네.
형님이 또 적어주셨고, 유튜브 이름 채널이 이사 준비하느라 바빠서 주식 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다른 거, 중요한 거, 다른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에릭 리 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기셨는데, 좋은 얘기 하나 해놓으셨네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 뒤에 있는 이유예요. 이야, 이런 멋진 말을 누가 했나 봤더니 이 바실리 로만첸코라고 이 아마추어의 전설 복싱 선수, 저도 사실 몰랐는데 좀 찾아봤어요. 바실 로만첸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죠? 그리고 이 바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희 채슬리 AI에 제가 한국 주식 매수 타이밍 신호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이 바실리거든요. 그 바실리는 Enemy at the Gate에 나오는 그 저격수, 그 영화에서 독일의 이 스나이퍼랑 이 신경전 벌이면서 계속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되게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래서 저런 바실리와 같은 저런 전설적인 저격수처럼 딱 요때 지금은 들어가, 요런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 이름을 제가 바실리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이 로만첸코 선수 이름도 바실리 로만첸코였네요. 멋진 말입니다, 그죠?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이 있는 이유다.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서 얘기하는 말, 뒷담화. 아유, 감사합니다. 아내 잔소리에 연말에 아파트 대출금 다 갚았는데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네요. 김경찬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새 여성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 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성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가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장 나가면 캐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투자자님, 작년 연말 저점에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가서 2주 만에 10% 익절한 경험으로 오늘 다시 레버리지 들어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어제도 또 신호가 떴어요. 또 어제는 미국 신호가 그 안정형까지 다 뜬 것 같더라고요. 자, 사실 이런 장세 누가 예상합니까? 라고 해주셨고, 넷플릭스에 아메리칸 팩토리 다큐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미국에서는 제조업 절대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렌스 님이 좋은 다큐멘터리 소개해 주셨습니다. 배당주 투자님이 행동경제학 문박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채슬리는 다른 유튜브랑 다르게 인간 지표를 자청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스킨 인 더 게임 하고 있다. 이제는 서서히 분할로 줍줍할 시기라고 딱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몇 분 또 뭐 악플이 있기는 한데 괜찮습니다. 이게 이 바닥에서 이 풋옵션, 어제 제가 연합인포 나와가지고 이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도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그 풋옵션, 외국인은 지난주에 외가격, 얘네들이 외가격 풋옵션을 많이 사놓으면서 변동성 위험 관리 들어가서 됐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면 콜옵션, 풋옵션, 콜도 장이 빠지면 콜이 확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콜도 콜도 가격이 안 빠져요. 변동성 그 콜옵션, 풋옵션 내에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면 그 인베디드 팔로틸리티라고 해서 내재 변동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많이 때려놔도 가격이 밀려면 풋옵션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어제 뭐 80배, 90배 뭐 커지는데, 콜옵션이 잘 안 빠져요.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 어제 풋옵션 쫙 팔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풋옵션 팔 때 누가 샀냐면 8월 5일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이 투기적인 하락 배팅 좋아하시는 분이 거기서 또 풋옵션 사가지고 외국인한테 2,800억을 그냥 갖다 줬는데, 어제도 또 풋옵션을 또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 개소리야 이런 거죠. 시장이 뭐 거의 바닥이 와갔다. 여기서는 우리는 매수 대응한다 이랬을 때 본인은 이제 밑으로 배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악플들이 좀 있어야 그게 또 바닥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최슬리 TV처럼 이런 청정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악플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약간 인간 지표로 활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도 계시죠. 이 사람 테슬라 사라 하더니 그 테슬라 우리 얘기한 게 지난번 뭐 140불 빠졌을 때 160불, 180불 작년 6월 달에 미국 갔다 오면서 테슬라 로봇 같이 뭐 이러면서 그때가 180 언저리였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뭔가 이렇게 막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심인데, 이 시기 질투심은 그 근본은 왜 이 시기 질투심이 생길까라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다 이제 우리 사람도 동물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게 다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짝짓기에 대한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또 말이 또 길어지니까요. 자, 바둑 얘기하셨는데 우리 뭉게그룹님이 민님이 짧은 소견으로 조은행 구단의 방식이 젊은 시절의 버핏님 맞아요. 젊은 시절에 워런 버핏이 완전히 매매 엄청 거칠게 했었거든요. 되게. 그리고 지금은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이 현재 버핏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무리수도 악수도 두지 않고 반진만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 그죠? 제 주변에 한 5천원까지 벌었던 아주 친한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도 한 25년 전에 뭐 슈퍼개미로 되게 제대로 된 슈퍼개미죠. 왜냐하면 그 수익률 대회에서 증권사에서 하는 수익률 대회에서 압도적인 1등을 3번 연속 했었거든요. 2등이 300 몇 프로인데 6개월 뭐 3개월 만에 혼자서 뭐 1800%. 네. 그냥 타이거우즈 같은 존재였어요. 그 동생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업투자 슈퍼개미를 꿈꾸는 박세리 선수를 보고 세리 키즈가 생겼다며, 그 동생을 보면서 전업투자 슈퍼개미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동생도 예전에는 무슨 이런 조그만 주식들을 저렇게 매매를 하나 했었는데 돈이 커지고 나서는 철저하게 이제 가치주 위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젊었을 때는 조은현 구단님의 스타일, 지금은 이창호 구단 지키는,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고 확실하게 이기는. 우리 호이태그님이 전무님 트럼프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좋아요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되게 공포스러울 때 이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포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너무 낙관적으로 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 침체 확률 45% 경고에도 트럼프 때론 약 먹어야 문제 해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증시 패닉에도 상호 관세 강행 의지, 무역 적자 해결 전에는 협상이 없어. 쭉 돼 있고요. 한번 볼게요. 트럼프 관세 폭탄에 시장 충격, 3일 수입 자동차에서 25% 관세 발효라고 했고, 요때 다우, S&P 500, 나스닥 요만큼 빠졌고요. 4일도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그죠? 이틀 동안 S&P 500이 10% 이상 빠지고 나스닥도 한 12% 빠졌습니다. 자, 2차 대전 후 미국 증시 대폭락 중에 S&P 500 이틀가 하락률 기준으로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 요때 마이너스 26.4%. 근데 블랙 먼데이 때는 금요일에서 월요일, 네, 금요일도 빠졌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그죠? 이때 10월 19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예, 박살나면서 마이너스 26.4%나 빠졌고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도 12.4%나 빠진 적이 있었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10월 말에 저점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11월, 12월 계속 더 빠졌다 했잖아요. 네, 그때 12.4%나 빠졌네요. S&P 500이. 그 다음은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13.9%. 그리고 25년 4월 이번에 마이너스 10.5.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공포가 22년하고도 좀 달라요. 22년 금리 인상 때도 50bp, 그 다음에 75. 75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 좀 많이 후달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금리 인상 공포도 꽤 크긴 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미국 시장 저점 찍었던 22년 10월 11일 이때는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 또 7% 이런 얘기 하는 바람에 금리, 그러면서 좀 바닥을 찍긴 했었는데,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났었죠. 근데 코로나 수준은 아니죠. 코로나는 주식 안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이제 공포스러웠었으니까. 네, 이게 1950년 이후 가장 많이 빠졌던 사례이고요. 코로나 때 다 빠르게 올라왔죠. 5월만 되더라도 그냥 다 회복했습니다. 다. 그리고 2008년 11월, 네, 말씀드렸듯이 그때 10월 말에 우리나라 지수가 892였었거든요. 그런데 한 1200까지 빠르게 올랐어요. 900에서 1200만 가도 지수가 33%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다는 통계를 믿으면서 네, 통계처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쭉 내용 보면, 자, 이 빌 에커먼이 경제적 핵 겨울이 올 거다. 이코노믹 뉴클리어 윈터. 이 빌 에커먼이 하버드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 말을 참 잘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코노믹 뉴클리어 윈터 했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취재진과 만나서 우리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1조 달러이며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지난 4일 중국의 보복 관세로 관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지만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관세 부과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나는 협상하고 싶지만 그들은 대미국 흑자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 폭락과 관련해서 때때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무역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손해를 계속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우방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무역에서 손실을 입고 있다. 모든 것이 미쳤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선출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주식시장 폭락을 일으켰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중국, EU,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고 시장 폭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선이 어디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멍청하다. 나는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고. 대답을 이렇게 하셨군요. 우리는 요게 알고 싶잖아요. 시장 폭락. 어느 정도 선이 이상은 내가 시장이 빠지는 거를 용납하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대답을 살짝 원했었는데 오히려 그 질문은 멍청하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ridiculous, idiot, 근데 내용을 얘기할 때는 ridiculous 이런 말 많이 쓰죠.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stupid, idiot, ridiculous, dumb question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우문하면 난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 네. 그런 지난 주말 누구와 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럽, 아시아, 전 세계의 많은 사람과 대화했다면서 협상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관세에 비타협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이번 상호 관세의 칼날을 벗어난 품목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곧 very soon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반도체 분야에 적용될 관세율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이미 25% 관세를 부과받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업종인 자동차 부문에 이어 대미 수출 2위 품목에 해당하는 반도체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나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외에 의약품, 구리, 목재 등 타 품목에도 개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자, 아까 에크만 회장 얘기인데 에크만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균형적인 관세 부과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핵겨울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핵겨울은 대규모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구에 빙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그러면서 불균형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는 현재 방식은 무역 동반자이자 자본 투자 시장으로서 미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경제적 핵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 장기적인 경제적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시장이 붕괴되면 새로운 투자가 중단되고 소비자는 소비를 중단하고 기업은 기업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려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즉시 90일간의 휴직일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별도의 글에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을 겨냥해서는 그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는 우리 경제가 붕괴될 때 이익을 얻는다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네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면서 정책이 전환될 때까지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 4일 봤던 것과 같이 시장에 더 많은 격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이러한 낙폭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7일 연례 주주서한을 통해서 최근의 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세가 경기 침체를 초래할지는 미지수지만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년 내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45%로 전망했고 상호관세 폭탄의 지난달 전망치 35%보다 10% 더 높아졌어요. 자,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대미 수출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내수 수출도 양호하다는 진단이고 중국 인민일보는 7일 일면에 실은 에너지를 집중해 자기 일을 잘하자 란 논평에서 미국을 향해서 우리는 강대한 저항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세 전쟁 전개 양상에 맞춰서 통화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가능성도 시사했고요. 향후 상황에 따라 지급 준비율,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도구는 충분한 조정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재정 적자, 특별 채권, 특별 국채 등을 더 확대할 공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 대통령 위에 연준이 있고, 연준 위에 소위 말해서 로스차일드 같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그런 유대 자본을 비롯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빅브라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게 있든 없든 그렇게 많이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 빅브라더가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는 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거든요. 이 달러 패권인데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달러를 그동안 그렇게 찍어내면서 그죠?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패권, 세계 경찰 역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뭐 우방국에게 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우방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무역에서 손실 사주면서 달러 주고. 근데 이게 미친 게 아니죠. 그걸 이제 트럼프는 미쳤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관세 전쟁이 그대로 시행되잖아요. 그대로 시행되면 말 그대로 이 패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국부론에 나오는 분업, 그죠? 욕심을,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서로 잘하는 일을 나눠서 하면 훨씬 더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부의 원천인데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걸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이 분업을 망치는 이런 관세라든지 보호무역을 그 빅브라더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스스로 이제 고립으로 빠지게 되고 중국은 신났죠. 왜냐하면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려면 미국의 동맹들이 이탈을 해서 중국 쪽으로 이제 쫙 모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려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지금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한마디씩. 여기 빌 에크만이 얘기했듯이 지금의 방식은 무역 동반자이자 자본 투자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거. 근데 이 신뢰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달러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제가 관세를 저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나서 마일드한 수준으로 관세를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마일드한 수준으로 끝날 거다라고 믿는 이유가, 너무 낙관적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빅테크 ELS 직격탄.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빅테크 ELS 한번 볼게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말 $500에 근접했던 테슬라 주가는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하면서 관련 ELS들이 손실 가능성이 낙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400 수준을 유지하던 지난해 12월 10일, 올해 1월 24일까지 낙인 구간에 진입한 ELS가 벌써 9개나 나왔네요. ELS 상품은 발행 당시 가격의 일정 수준을 낙인 구간으로 정하고 주가가 이 낙인 구간으로 진입하며 낙인 터치가 발생을 하면서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해당 상품들의 낙인 구간은 75에서 80%로 주가 기준으로는 310에서 330달러였었네요. 다 낙인 들어갔다, 그죠?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도 낙인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149달러까지 올랐던 지난 1월 6일부터 118달러로 급락을 했던 1월 27일 사이에 이 ELS 4개 상품이 손실 구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밑으로 빠졌으니까 더 위에서 이제 뭐 130불대에서 됐던 것들도 막 낙인에 들어갔겠다, 그죠? 지난 1월 23일 미래에셋증권이 발행한 ELS는 낙인 기준이 50%로 엔비디아가 73.6 아니면 테슬라는 206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낙인 터치를 한다. 아직 요 구간은 안 내려갔네요. 테슬라의 경우 주가가 지금보다 20달러가량 더 떨어지면 낙인되고 뭐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선 ELS들은 실물 주식을 제공해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만기가 오는 6월에서 7월 도래하기에 손실 위험이 크다. 네. 요 빅테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식도 있겠지만, 이 빅테크로 지금 ELS에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낙인 됐다고 하면 막 깜짝 놀라실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자 70으로 끝났다 치자고요. 아니면 테슬라가 뭐 20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50%로 그런데 보통은 이게 조기 상환이 6개월마다 해서 3년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했더라도 이 마이너스 40을 터치했더라도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이번 6개월 조기 상환은 물 건너간 거고, 그리고 원금 손실 구간 터치했고, 그래도 남아있는 2년 반 동안에 그 일정 수준까지 회복하면 그러면 또 조기 상환이 됩니다. 쭉 올라오면 이 조기 상환 되는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10%에서 계속 6개월 지날 때마다 이게 스텝 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뭐 3년 안에 이 마이너스 25 안에서 끝나면 그러면 또 원금 보장 구간에서 보장된 이율까지 받고 끝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을 못했다. 그러면 이런 주의가 지금 3년이 거의 다 돼서 다 된 ELS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조기 상환 됐을 거니까, 네, 지금 뭐 2년 반 물려있는 이런 엔비디아, 테슬라를 바탕으로 한 ELS는 없겠네요. 네.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자산 금값까지 하락, 믿을 건 현금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트코인도 빠졌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기요사키 큰 폭락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사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그동안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면 실제 큰 폭락이 오면 비트코인도 빠질 건데 그래서 논리가 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폭락이 이어지자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 원자재까지도 하락세로 빠졌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처음으로 75,000달러 선이 살짝 붕괴됐었네요. 어젯밤에. 알트코인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고 2020년 팬데믹 증시 급락 때 안전자산인 금까지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다 러시드 캐시 현상으로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은 주식 마진콜에 대응해 대규모 매도가 쏟아졌고요. 6월 인도분 금선물 종가는 온스당 3,035달러로 전일보다 2.76이나 하락했습니다. 산업재해 속성이 있는 금속의 하락세는 더 컸는데 은이 8.57 하락했고 구리도 6%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은과 구리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제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의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149일 만에 75,000달러를 하회했고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에 69,000달러 선에서 76,000달러 선으로 단숨에 올랐는데 이후 상승분은 모두 반납한 것이다. 69,000에서 76,000? 잠깐만요. 여기 보면 87,000 뭐 그죠? 이 같은 흐름은 뉴욕 증시에서 S&P 500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위험 회피 흐름이 이어진 결과이다.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알트코인 하락폭은 비트코인 2배 가량 컸는데 이더리움이 15% 폭락, 그리고 XRP가 17% 폭락, 솔라나는 15.5, 그리고 민코인 중에 도치코인, 오피셜 트럼프 15.9%, 6%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은 글로벌 증시와 연동된 결과로 해석이 되고 미국 경제학자 앨렉스 크루거는 관세 발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가상자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가격이 덜 내려간 것은 희소성과 제도권 편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셨네요.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시바 미관세는 공나 최대한 빨리 방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국가 재난에 비유하면서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상당 부분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에다가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최대한 지켜 세우는 이 아부 외교로 관세 문제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판단을 했는데 정상회담 직후부터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본에도 예외 없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달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미국에 급파돼서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등을 잇따라 만났지만 긍정적인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일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24% 상호 관세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내부는 들끓기 시작했고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무토 장관이 지극히 유감이다면서 미국의 제해를 요청하는 등 끈질기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TBS 계열의 JNN에서 자국민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일본 정부는 트럼프 관세에 맞서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철강, 소재 등에 폭넓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이번 상호 관세가 일본의 실질 GDP를 0.4%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이와 소켄도 일본 실질 GDP가 최대 1.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바쁘게 움직이는데 25분 동안 통화도 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관세가 아니라 투자 확대를 포함해서 쌍방의 이익이 되는 폭넓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방미 회담 시 내밀 수 있는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도 거론되고 있다. 요게 중요한 얘기죠. 제2의 플라자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인위적인 엔화 강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고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밀, 대두, 옥수수,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죠. 미국이 이를 만회할 시장을 물색하고 있는데 농축산물 수입이 까다로운 일본이 타겟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통해서 러시아 중국 갈라놓으려는 전략. 아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시죠? 데니얼 트위닝 국제공화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9월 열린 제25회 세계 지식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서 핵심은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하는 것이다. 미국 국제공화연구소를 이끄는 이 데니얼 소장은 이렇게 외교 전략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 국제공화연구소 IRI는 미국 공화당 계열의 국제민주주의 지원기구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확산을 목표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촉진 시민사회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물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IRI는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등과 함께 트럼프 집권 이후 정부 지원이 중단된 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 인력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련 보조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위닝 소장은 인터뷰에서 IRI는 일부 원조 동결 조치가 이미 해제됐다. 그래요. 해제됐다면서 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공백을 남길 경우 적대적인 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고요. IRI는 오랜 기간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해왔고 그 결과 IRI뿐만 아니라 트위닝 소장 개인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IRI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트위닝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의 전략은 유럽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중국과 분리함으로써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 pivot to Asia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그는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막대한 물질적 지원 없이는 3년 넘게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럽에서 러시아가 활개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관건은 김정은의 타협 여부라고 지적했고요. 그는 김정은은 체제 유지 원동력은 미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이라면서 국민에게 외부에 위협이 존재한다고 선전하며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는 독재자의 전형이라고 얘기했고요. 미북 협상 재개 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워싱턴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해줬네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를 두고 김정은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해진 신호로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6.25 전쟁이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한 이유도 그 전에 이 해치슨 라인을 갖다가 이 공산주의가 확장될 때 그 마지노선을 줄을 쭉 그었는데 그걸 갖다가 한국을 갖다가 그 해치슨 라인 위로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의 마지노선은 일본이구나. 그러면 남한을 공격해도 되겠네. 이런 오독을 야기시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 칼럼입니다. 자, 계속 높아지는 한국 국가부도 위험. 네, 제목은 굉장히 후덜덜합니다. 자, 누구시죠? 윤원섭 뉴욕 특파원이시군요. 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한국 경제에 깊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불확실성이었고 리더십 공백 속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직은 아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현재 탄핵 결정 이후 원화값의 흐름을 보자. 달러당 원화값이 2017년 3월 12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전에는 1140원에서 1150원 수준에서 파면 직후에 1120에서 1140원에 거래가 됐고,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나자 원화값이 1140원대로 복귀를 했고,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해 6월에는 1120원대와 1140원대로 오갔다. 달러당 원화값은 여름이 지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연말이 되어서야 1100원 아래를 기록하며 강해졌고, 그때는 이 반도체 엄청난 호황기였었죠. 예, 그래서 2017년 말에서 18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뭐 한 60%, 이게 무역수지 흑자의 60%, 그렇죠.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60%는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의 60%가 아마 반도체에서 나왔을 겁니다.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상대적 달러 값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2017년 한 해 동안 거의 하락하고 있었음을 감안을 하며 원달러 환율은 탄핵 결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글로벌 달러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탄핵 후유증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지금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달러 인덱스가 103이 깨지고 114였었는데 예전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정도면 한 1350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1300원에서 1350원 사이. 근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월가의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탄핵 외에 다른 여러 요소가 있고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달러 가치를 추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당장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불확실성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분석했고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달러당 원화값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전인 1,300원대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고 사실 지금 상황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8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녹록지 않다. 지금 시급한 일은 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 관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리더십 공백 상태다. 대선 전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한국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 지표인 한국의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시험에 뭐 CFA나 FRA입니다. 뭐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죠. 이 프리미엄은 탄핵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권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복권인데 이 디폴트 될 확률이 높아지면 복권 사야 되겠죠. 내가 사고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랬을 때. 이 복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지난 3일 39.9bp, 4일에는 43.9bp, 7일에는 49.42 bp 등으로 상승을 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34.4보다 높다. 그렇네요.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은 늘어난다. 또 다른 월가 관계자는 일견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외부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대선까지의 흐름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엄중한 도전 과제를 맞아 정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정치권 역시 표만 생각하기보다 미래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네. 그러니까 이 윤 특보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신용도를 나타내는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행정부라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잘 좀 하자. 그런 얘기를 완곡히 해주셨네요. 완곡히. 자, 그러면 이 CDS 프리미엄이 정말 이거 국가부도 위기 상황인가? 제가 여기 챗GPT에 딱 물어봤어요. 네, 챗GPT한테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의 CDS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캠을 그래도 약간 잘리긴 합니다. 잘리긴 했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프랑스 40.33 뭐 이렇게 제가 프랑스, 독일, 영국, 대만, 뭐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는 어떻냐? 그 위에는 주요 다른 국가 미국이 37.3, 이탈리아가 꽤 높아요. 58, 중국이 49.73 뭐 이렇게 그죠? 돼 있으니까 중국이 뭐 부도 나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CDS가 49.7인데 우리가 지금 요거랑 비슷하다는 거고 이탈리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멕시코가 뭐 141, 이탈리아가 좀 전에 있었는데 여기 쭉 나오네요. 요게 뭐냐면 5년 평균입니다. 평균. 네. 제가 G20 국가 CDS 프리미엄 어떻게 돼 했더니 평균은 이탈리아가 58 정도고 프랑스가 40, 네. 인도가 한 84 되고 우리가 5년 평균이 40, 네.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데는 210.
그러니까 이탈리아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훨씬 밑에 있고 브라질이 188이에요. 브라질 국채 많이 하시잖아요. 네,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은데 브라질 국채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브라질 정도 돼도 이 디폴트는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부도 수준으로 지금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